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천기각 작전실. 서린의 바늘이 지도 위 노드들을 잇자 은실이 길이 되고 불빛이 좌표가 된다. 어둠 속 동료들은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다음 한 점을 기다린다. 돌다리 가운데 묶은 첫 매듭이 밤을 건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린은 천기각 내실로 걸음을 돌렸다. 합동작전 동안 내 도시에 깔려있던 반음 낮은 숨이 아직 방 안까지 옅게 스며 있었다. 공기의 결이 가볍게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가라앉는 그 미세한 움직임은 외부에서 검증한 신호와 내부 장치의 언어가 서로를 알아보며 포개질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서리는 장부와 백자잔, 입이 좁은 사기, 차통, 아직 뒤집지 않은 빈 두루마리를 품에서 내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다.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 낮추고 창살의 각을 반치 틀자 억새향이 둥근 원을 그리고 바닥에 눕듯 퍼졌다. 방의 소리가 사라지자 침묵은 길이를 재기 위한 공용차로 바뀌었다. 가장 어색한 하나에서 시작된 실마리, 하연옥이 남긴 쓴 차와 시간 기록. 빈 두루마리와 차양의 잔상은 모두 여기로 모였다. 이제 순서를 지키는 일만 남았다. 내실의 서늘한 공기가 균일해지자 서리는 먼저 사기 차통을 들어 올렸다. 입구를 코앞에 두고 숨을 아주 낮은 박사로 길게 내보냈다. 강한 풀내와 덜 마른 잎의 풋내가 첫 층에서 올라오고 그 밑에 짧고 얇은 단내가 아주 늦게 따라붙었다. 동정 녹차였다. 하연옥은 평생 쓴맛을 멀리했다. 전쟁을 설계하던 밤에도 혀에 오래 남는 것을 경계해 늘 물을 택했고 향이 필요할 때는 말린 귤피를 아주 얕게 달여 냄새만 남기곤 했다. 그런데 마지막 밤 백자잔의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흔적은 동정의 서명을 정확히 품고 있었다. 취향의 배반은 우연이 아니었다. 장식으로 들어올 수 없는 물건이 장치로 들어왔고 장치는 언제나 길이를 요구한다. 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리는 백자잔을 탁자 중앙에 놓고 끓지 않은 물을 반쯤 채웠다. 동정 잎새 오를 집어들 때 손끝의 온도가 잎의 결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냉소 심결을 더 낮추어 감각만 앞으로 당겼다. 잎은 가볍게 뒤틀리며 물 위에서 스스로 굽이쳤다. 표면의 얇은 물결이 산색과 골 둘의 호흡으로 5번 반복될 때까지 그녀는 그 어떤 손짓도 하지 않았다. 5번째 꺾임에서 쓴 향이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을 잡아 유리 덮개를 씌워 닫힌 공기층 안으로 향을 가뒀다. 덮개 안쪽에서 향의 선이 얇게 진동했다. 진동은 글자가 아니라 길이었다. 길이를 재려면 말을 멈춰야 했다. 그녀는 혀끝에서 쓴맛이 올라와 꺼질 때까지의 구간을 3조각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혀끝에서 입천장까지, 입천장에서 후비강까지, 후비강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각 구간의 길이를 호흡으로 세대 숫자는 부르지 않았다. 창살 그림자의 이동과 등롱불심의 떨림이 만들어내는 내실. 고유의 박자를 기준으로 삼아 몸에 새겨둔 환산표로만 길이를 옮겨 적었다. 첫 구간은 길었고 둘째 구간은 짧았다. 마지막 잔향은 다시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한 차례 더 같은 절차를 반복했다. 동정잎의 나이가 어린 편일수록 쓴맛은 빠르게 솟구쳐 짧게 꺼지고 그 뒤를 잇는 단맛은 잠깐 머물다 물러나고 맨 끝에서 아주 얇은 풀내가 잔의 벽을 타고 남는다. 두 번의 측정 결과는 같은 박자를 가리켰다. 환산표의 눈금을 따라 길이를 시간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3분. 쓴맛의 총 길이는 정확히 180초였다. 백자 잔을 잔턱만큼 돌려 그림자를 살짝 비틀자 향의 노출 각이 달라졌다. 쓴맛은 한 박자 짧아지고 뒤따르는 단맛은 한 박자 길어졌다. 마지막에 남는 풀내기의 잔상은 이전보다 한 올 더 가늘었으나 서명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다. 동정 녹차의 특성이었다. 잎의 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서리는 유리 덮개를 벗기지 않은 채 잔 표면에서 서늘한 기운이 어느 지점에서 꺼지는지 귀로가 아니라 피부로 확인했다. 공기층의 온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균일해짐을 확인하자 등롱의 심지를 반 마디 낮추었다. 불심이 한 번 더 작아지자 방 안의 호흡은 완전하게 고정되었다. 고정된 호흡 위에서 재는 길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기 차통의 바닥을 천천히 뒤집었다. 응축된 물무늬의 둘레에서 장부 코팅에 쓰는 수지 냄새가 아주 얕게 배어 나왔다. 코팅 향은 유곽 장부의 자물쇠에만 쓰는 냄새였다. 차통이 취향의 물건으로 이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냄새의 문장을 열기 위한 장치로 들어왔음을 증언하는 흔적이었다. 장치가 들어오면 길이도 따라 들어온다. 길이는 다음 장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녀는 그 사실을 확인만 하고 차통을 원래의 자리로 고요히 내려놓았다. 확인은 충분했다. 더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탁자의 반대편에서 빈 두루마리를 곧게 펴자 종이 섬유의 결이 내실의 한기와 사람의 체온을 같은 간격으로 받아온 탓에 한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 있는 것이 보였다. 서리는 손등으로 결을 읽고 종이의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로 단단히 고정했다. 아직 뒤집지 않았다. 뒤집기는 순서상 더 뒤의 칸이었다. 오늘의 칸은 오직 길이를 남기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내 귀퉁이에 점을 찍었다. 점들은 숫자를 갖지 않았고 오직 이 방의 빛과 온도와 습도가 허락하는 위치만을 가졌다. 점과 점 사이를 아주 얇은 선으로 이었고 선의 끝을 닿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선은 방향만을 보존한다. 방향은 내일 같은 빛이 들어왔을 때 같은 속도로 다시 살아난다. 선의 길이는 방금 측정한 180초에 맞춰졌다. 쓴맛이 남긴 시간이 종이 위에서 자리를 얻자 공기층이 아주 얕게 내려앉았다. 내실이 결과를 인정한다는 신호였다. 창틀 바깥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스치고 사라졌다. 북문 초소의 문서가 뒤집히는 소리에 섞여 들어온 그 냄새는 합동작전 동안 내 도시에서 동시에 포착되었던 반음, 낮은 숨과 같은 음색을 지니고 있었다. 서리는 그 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억양이 커지고 억양이 커지면 길이는 흐려진다. 그녀는 다만 내실에서 재현된 향의 층이 외부에서 검증한 신호와 같은 줄기의 거심을 감각으로만 확인했다.
확인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서랍 깊은 칸에서 오래된 작업 장부를 꺼냈다. 귀면곡 선멸전을 설계하던 무렵 하연옥이 매일 덮고 펼치며 숨을 불어넣던 장부였다. 표지는 마모로 빛을 잃었고 글자는 대부분 희미해졌지만 여백의 습관은 냄새로 살아있었다. 종이 섬유 사이를 스치듯 남은 고약과 잉크의 흔적, 밤과 낮의 온도 차에 녹았다 굳은 미세한 얼룩. 그 가장자리에서 아주 흐린 흑연 서명이 거꾸로 비쳤다. 멸교 최종 전략 도출, 그리고 그 옆에 숫자. 그녀는 숫자를 입술로 읽지 않았다. 숫자를 입에 올리는 순간 기리는 소리를 흉내내고 소리를 흉내내는 기리는 방향을 잃는다. 오늘의 단계는 혀에서 잰 시간, 곧 180초를 장부의 습관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데 목적이 있었다.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정확도를 만든다. 백자 잔을 다시 들어 잔턱에 그림자를 한 호흡만큼 더 틀었다. 표면에서 쓴 향이 빠르게 수축했다가 완전히 꺼졌다. 꺼진 자리에는 순간적으로 얕은 단맛이 앉았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맨 끝에 풀레기가 가는 실처럼 벽을 따라 흘렀다. 그 실은 오래 남지 않았으나 모양은 정확했다. 실이 남긴 얇은 흔적을 손등의 피부로 기억하자 방의 온도가 처음과 같은 높이로 돌아왔다. 등롱 불심을 한 마디 더 낮췄다. 불의 떨림이 사라지자 내실의 호흡은 매끈하게 이어졌다. 이어진 호흡 위에서 종이 위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사하기 차통의 입구를 덮고 빈 두루마리를 다시 곧게 세워 섬유의 결이 드러난 면을 앞으로 두었다. 두루마리는 아직 침묵했다. 침묵은 준비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바늘에 감아 냄새 자물쇠 촉 앞에 공기층에 가만히 들이밀었다. 촉은 열리지 않았다. 다만 나무 안쪽 살결이 3번 짧고 1번 길게 진동했다. 합동작전 기간 동안 내 도시에서 돌아오던 회신과 같은 박자였다. 외부에서 확인한 신호와 내부에서 남긴 길이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 셈이었다. 오늘의 칸은 그 인사로 충분했다. 인사가 성급한 문을 대신한다. 스서리는 장부를 덮고 내 귀퉁이에 점을 찍은 작은 종이의 한쪽 모서리에 흑연을 아주 얇게 덧칠했다. 흑연의 얇은 막은 소리 없이 빛을 잡아당겼다. 빛이 잡히자 선의 끝이 더욱 분명해졌다. 선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끝은 내일 같은 빛 아래에서 같은 속도로 다시 말을 꺼낸다. 백자 잔의 온기가 완전히 빠지고 동정잎의 결이 물속에서 납작해져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방 안의 냄새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흔들림이 없을수록 길이는 오래 붙는다. 오래 붙은 길이는 다음 장치를 개방할 때 오차를 줄인다. 책장 앞쪽 그늘에서 천천히 나와 탁자에 다시 섰을 때 스서리는 내실에 들였던 물건들의 자리를 처음과 같은 간격으로 되돌려 놓았다. 백자 잔은 소반 위에 사기 차통은 잔, 오른편에 빈 두루마리는 탁자의 모서리와 살짝 떨어진 선에 장부는 그 뒤쪽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이는 동안 방의 공기도 제자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함을 누르듯 작은 종이를 꾹 눌러 자리를 고정했다.
종이 위에는 숫자가 없었다. 다만 방금 전에 쓴 길이가 있었다. 길이는 충분히 길었다. 그 길이가 향해 가리키는 방향은 이미 선의 끝에 남아 있었다. 창살 너머로 해가 낮게 비스듬히 기울며 내실의 그림자를 한 칸 옮겼다. 그림자가 옮겨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불필요한 부호도 쓸데없는 의문도 떠드는 내레이션도 이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진실은 칼끝보다 길고 냄새는 글자보다 오래 남는다. 쓴맛이 남긴 180초는 혀에서 시작해 종이로 옮겨졌고 종이의 선은 닫히지 않은 채 방향을 품었다. 방향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실의 공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등롱의 심지를 마지막으로 아주 조금 낮추었다. 불심이 눕자 방의 호흡이 완전히 평평해졌다. 남은 것은 길이뿐이었다. 내실의 공기가 고르게 가라앉자 서리는 방금 남긴 길이를 다시 한 번 가늠했다. 혀에서 잰 180초가 종이 위에 미닫이 같은 선으로 옮겨졌고 선은 아직 닫히지 않은 채 방향만을 품고 있었다. 등롱의 불심을 한 마디 더 낮추자 억새향이 바닥에서 얇은 막을 이루었다. 그 막 위에 오늘 읽을 숫자를 올려야 했다. 숫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습관과 짝을 이룰 때만 언어가 된다. 장 서장의 가장 안쪽 칸에서 하연옥의 작업 장부 3권을 꺼냈다. 귀면곡 선멸전 마지막 달의 기록, 그 전 달의 준비 기록, 그리고 그보다 앞선 점검 기록이었다. 표지는 마모로 매끈해졌고 귀퉁이는 눌려 둥글었다. 서리는 장부를 펼치지 않고 먼저 냄새를 읽었다. 잉크의 묵은 숨, 고약의 미세한 비린내,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만든 종이버섯 냄새. 3권의 숨이 거의 같은 높이에서 겹치다가 2번째 권의 중간 이후부터 아주 조금 낮아졌다. 그 낮아짐이 시작되는 페이지를 손끝으로 찾았다. 거기서부터 숫자가 의미를 얻는다. 장부를 펼치자 여백의 습관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연옥은 본문을 빽빽하게 쓰지 않았다. 계산의 핵심은 여백에 남았다. 여백의 모서리마다 점이 있었고 점과 점의 간격은 늘 같지 않았다. 어떤 날은 넓고 어떤 날은 좁았다. 넓을 때는 장기 그림처럼 선이 한두 개 더 얹히고 좁을 때는 점만 놓아둔 채 페이지를 덮었다. 그 차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표식이었다. 서리는 손톱의 넓이로 간격을 재고 등롱과 창살각을 기준으로 만든 호흡 환산표를 따라 그 간격을 시간으로 옮겼다. 넓은 날의 간격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고 그 덩어리의 끝에서 숫자 하나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180. 귀면곡 전투 도면 묶음에서도 같은 숫자가 반복되었다. 전군 이동 예상치 메모의 여백, 식량 교체 주기 요약의 한 귀퉁이, 소규모 교란조 배치표의 가로선 끝. 본문에는 숫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백의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보였다가 갑자기 뒤집히는 지점이 있었다. 그 뒤집힘이 언제나 첫 쓴맛이 꺼지는 길이 곧 혀끝에서 잰 180초와 같은 자리였다. 시간과 맛, 여백과 선의 뒤집힘이 같은 언어를 썼다. 언어가 같으면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으면 문이 있다.
서리는 첫 장부를 덮고 두 번째 장부로 넘어갔다. 준비 기록의 중반부, 정파와 마교 대표단에게 동시에 전달할 회담 초안이 정리된 페이지가 나왔다. 본문은 외교 문장으로 정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질문 목록이 짧게 메모되어 있었다. 질문은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방향이 어긋나 있었다.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인가. 누구의 공이 큰가가 아니라 누구의 기록이 남는가. 질문의 화살촉이 늘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질문들 사이사이에 작은 숫자들이 흐릿하게 묻어 있었다. 30, 60, 180. 30과 60은 계산 과정에서 잠깐 쓰였다. 사라지는 길이었고 180만이 남았다. 남는 이유는 결과의 문턱이기 때문이다. 문턱은 길이와 방향이 만나는 곳에만 생긴다. 세 번째 장부에서는 회담 날짜와 시간, 인원, 동선 같은 실무가 반복되었다. 그 반복 사이사이에 괄호 없는 숫자가 아주 작게 찍혔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글자의 기울기가 반대로 누운 곳에, 어떤 페이지에서는 선이 길어졌다가 갑자기 끊기는 곳에, 거기에도 같은 숫자가 있었다. 180. 서리는 숫자를 소리 내지 않고 종이 위에 올렸다가 밀어보았다. 숫자는 밀었을 때만 움직였다. 움직인 숫자는 각을 만든다. 각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은 물건의 자리를 바꿔 놓는다. 자리가 바뀌면 냄새의 서열이 달라진다. 이 방에서는 그 모든 변화가 바로 읽혔다. 서랍에서 작은 모래시계를 꺼냈다. 하연옥이 호흡 환산표를 만들 때 참고로 쓰던 도구였다. 모래의 흐름은 서린에게 정확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알려주었다. 흐름을 뒤집는 행위가 문장의 뜻을 바꾸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녀는 모래시계를 뒤집은 뒤 등롱의 그림자 길이가 동일한 높이에서 다시 태어나는지 확인했다. 동일했다. 뒤집기만으로 억양과 박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길이의 방향뿐이다. 길이가 바뀌면 같은 숫자가 다른 문장이 된다. 180은 그 문장의 표제어였다. 서리는 오늘 쓴 작은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 귀퉁이의 점 사이를 잇는 선은 닫히지 않은 채 방향만 품고 있었다. 그 방향 위에 하연옥의 습관에서 발견한 규칙을 옮겨 적었다. 규칙은 글이 아니라 행동의 순서로 기록했다. 숫자 180이 보이면 곧바로 뒤집을 것. 남과 북을 바꾸고, 앞과 뒤를 바꾸고, 겉과 속을 바꾸고, 빠름과 느림의 자리도 바꿀 것. 기록의 선과 물건의 배치를 동시에 바꿀 것. 단 한 번에 모두 뒤집지 않고 기능이 먼저인 것부터. 잔과 두루마리와 촉, 셋 중에서 움직였을 때 냄새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부터.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때 다음 칸을 열 것. 규칙은 짧았다. 짧아서 기억이 쉬웠다. 쉬워야 실전에서 쓸 수 있다다. 그녀는 규칙을 시험 삼아 방의 작은 물건들에 적용해 보았다. 백자 잔을 소반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사기 차통을 잔 뒤가 아니라 앞에, 빈 두루마리를 탁자의 모서리에서 한치 더 떨어진 곳에. 물건의 위치가 바뀌자 방의 공기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금세 안정을 찾았다. 억새향의 원이 조금 더 넓어지고 등롱불심의 그림자가 사선으로 길어졌다. 길어짐 끝에서 냄새 자물쇠의 촉이 아주 얕게 숨을 들이켰다. 들이킴의 길이는 3번 짧고 1번 길었다. 합동작전에서 내 도시가 동시에 보내오던 그 박자였다. 외부에서 검증한 신호가 내부의 뒤집기 동작과 같은 문장으로 겹쳤다. 겹침이 오차 없이 맞으면 다음 문장이 열린다. 작업 장부의 귀퉁이에서 흐릿한 연필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그녀는 연필가루를 털지 않았다. 묻은 가루가 잔해턱에 닿으면 거기에도 길이가 남는다. 잔턱의 거리, 연필가루의 펼침, 차향이 꺼지는 속도. 3시 같은 방정식을 이루면 뒤집기는 이미 절반이 끝난 것이다. 서리는 잔턱의 높이를 반치 낮추었다. 내려앉은 높이에서 동정잎의 잔향이 다른 각으로 흘렀다. 흘러나온 잔향을 최대한 빨리 지워야 할 때가 있고 오래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 오늘은 붙드는 쪽이었다. 붙들어야 선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방향이 명확해야 뒤집기의 대상이 정확해진다. 장부의 준비 기록 끝부분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한 줄 있었다. 본문은 아니고 여백의 습관과 습관 사이에 낀 낙서 같은 줄. 실은 거짓을 꾀되 매듭은 진실의 무게로 묶을 것. 문장의 겉모양은 도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운용 규칙에 가까웠다. 거짓으로 길을 내되 마지막 매듭만은 사실의 무게를 걸어야 오래 간다. 그 무게를 숫자로 환산하면 180이었다. 무게와 값과 시간이 같은 값을 가진다는 뜻이었다. 값이 같다면 도구를 바꿔도 결과는 흔들리지 않는다. 잔에서 잰 값이 장부에서도 성립하고 종이에서도 성립한다. 서리는 작은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었다. 모래가 흘러내리는 속도는 일정했지만 그녀는 흐름을 세지 않았다. 흐름의 시작과 끝이 언제든지 반대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반대로 읽어도 같은 값이 나오면 규칙은 완성된다. 그녀는 규칙을 종이에 2번째로 옮겼다. 숫자와 이름을 쓰지 않고 호흡과 위치만 표기했다. 호흡 셋의 박자 뒤에 하나를 길게. 방향을 틀 때는 호흡 하나를 더 얹을 것. 얹은 호흡은 기록하지 않고 손의 기억에만 남길 것. 종이는 닿지 않았다. 닿지 않은 종이는 내일 같은 빛 아래에서 다시 열릴 준비를 한다. 창살 바깥에서 해가 한 칸 더 기울었다. 그림자의 갈빗살이 바닥에 선을 한 줄 더 건넜다. 그 선 위에 빈 두루마리를 올려보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 아니다. 뒤집기의 칸은 다음이다. 오늘의 칸은 180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숫자에 머물지 않게 하는 일. 습관과 결합하여 방향으로 바꾸는 일. 방향이 물건의 배치와 냄새의 서열을 바꾸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 셋이면 충분했다. 숫자가 방향이 되면 장치는 열린다. 장치가 열리면 소문이 바뀐다. 소문이 바뀌면 기록에 발이 생긴다. 발이 생기면 길이는 혼자 걷는다. 서랍 밑칸에서 얇은 목판 하나를 꺼냈다.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둔 판이었다. 그녀는 판을 내실 바닥의 줄무늬와 직각이 아닌 방향으로 눕혔다.
느꼈다. 직각이 아닌 방향은 사람의 눈을 덜 부른다. 눈이 덜 모이면 냄새가 더 잘 모인다. 반 위에 작은 병을 올렸다. 감숙에서 가져온 반음 낮은 숨을 품은 병이었다. 병마개를 열지 않고 병의 냉기를 손등으로만 읽었다. 냉기의 방향이 창살의 각과 비슷하면 외부 신호와 내부 규칙의 접점이 같은 곳으로 향한다. 오늘의 방향은 일치했다. 일치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부를 덮고 백자잔과 사기 차통을 원래 자리에서 반대로 놓아보았다. 잔이 앞, 통이 뒤. 두루마리는 탁자의 모서리에서 한치 물러나고 작은 종이는 장부의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붙었다. 바뀐 자리에서 방의 호흡이 잠시 흔들렸다가 안정되었다. 안정이 오자 냄새 자물쇠의 촉이 아주 얕게 흡기와 호기를 바꿨다. 흡기가 길었고 호기가 짧았다. 길고 짧음이 바뀌는 순간 방의 억양이 낮아졌다. 낮아진 억양은 뒤집기에 적합하다. 뒤집기는 억양이 낮을 때가 가장 조용하다. 조용해야 길이가 잘 붙는다. 서리는 내실의 온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높이가 처음과 같았고 등롱의 그림자는 더 길어지지 않았다. 오늘의 모든 확인은 180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문턱이라는 사실로 수렴했다. 문턱을 넘는 방식은 하나였다. 정반대로 읽을 것. 이름을 먼저 부르지 말 것. 글자보다 길이를 먼저 볼 것. 길이를 각으로 바꾸되 각을 칼로 바꾸지 말 것. 칼은 빠르지만 기록은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 기록만이 오래 남는다. 작은 종이의 한 귀퉁이에 아주 얇게 흑연을 덧칠했다. 흑연은 빛을 잡아당겨 선의 끝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선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끝은 내일 같은 빛과 온도, 같은 향의 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말을 꺼내게 된다. 그녀는 두루마리의 섬유결을 손등으로 한 번 더 읽고 아직 뒤집지 않은 채 탁자 모서리와 평행하게 정렬했다. 오늘의 숫자는 자리를 얻었다. 자리를 얻은 숫자는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손의 습관이 되었다. 손의 습관은 뒤집기를 부른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아주 조금 낮추었다. 불심이 눕자 방의 호흡이 평평해졌다. 억새향은 한 겹 더 얇아졌고 차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백자 잔의 온기는 완전히 빠졌고 사기 차통의 물무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부의 여백은 더 이상 숫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의 숫자는 충분했다. 180. 시간과 각과 무게를 한 번에 묶는 문턱. 문턱을 넘는 발은 내일의 칸에서 뒤집는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아주 조금 낮추었다. 불심이 눕자 방의 호흡이 평평해졌다. 억새향은 한 겹 더 얇아졌고 차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백자 잔의 온기는 완전히 빠졌고 사기 차통의 물무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부의 여백은 더 이상 숫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의 숫자는 충분했다. 180. 시간과 각과 무게를 한 번에 묶는 문턱. 문턱을 넘는 발은 내일의 칸에서 뒤집는다. 23화. 뒤집힌 두루마리. 내실의 공기는 이미 숫자를 방향으로 바꾸는 절차를 끝냈다.
이제 물건의 방향을 바꿀 차례였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한 마디 낮추고 창살의 각을 반치 틀었다. 억새향이 바닥에 얇게 눕자 방의 소리는 모두 길이가 되었다. 그녀는 탁자 끝으로 가 빈 두루마리를 곧게 펴 올렸다. 종이 섬유의 결이 내실의 한기와 사람의 체온을 같은 간격으로 받으며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손등의 살결로 느껴졌다. 기울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손바닥 전체로 넘기면 미세한 저항이 생겼다. 저항은 방향의 실마리였다. 방향을 틀라는 숫자의 요구를 종이 자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두루마리를 얇게 말아 올리되 겉면이 아닌 속면이 바깥으로 오도록 천천히 회전시켰다. 섬유가 안팎을 바꾸는 순간 표면에서 바늘 끝 같은 잔향이 솟구쳤다. 유곽 장부 코팅의 깨끗한 향보다 낮은 숨이 먼저 나왔고 그 밑으로 사천에서 오래 쓰는 석류칠의 묵직한 숨이 얇게 박음을 넣듯 따라 붙었다. 내 도시의 합동작전에서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시간대에 포착했던 바로 그 반음이었다. 서리는 그 숨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흐르게 두었다. 붙잡으면 억양이 커지고 억양이 커지면 길이가 흐려진다. 흐리면 문장이 엉킨다. 두루마리의 양쪽 축을 지지하는 얇은 나무 심지를 빼내어 결을 살폈다. 오른쪽 심지의 내측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숨구멍이 비스듬히 뚫려 있었다. 정면에서 보면 구멍은 실눈처럼 닫혀 있으나 심지를 반대로 끼우면 구멍에 각이 실내 공기와 맞아떨어졌다. 하연옥의 손길이었다. 숨구멍은 글자가 아니라 호흡으로 쓰는 글씨였다. 심지를 뒤집어 다시 끼우자 반음 낮은 숨이 한 올 더 길어졌다. 길어진 숨은 냄새 자물쇠의 촉 쪽으로 자연히 흘러가며 공기층을 얇게 깎았다. 깎인 자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로 느껴졌다. 서리는 바늘과 머리카락을 꺼냈다. 무형침 투술에서 쓰는 그 얇은 선을 두루마리 모서리의 종이층 사이에 가만히 밀어넣고 손끝으로 떨림을 옮겨받았다. 떨림은 숫자가 아니라 박자였다. 3번 짧고 1번 길게 사부에서 내 도시가 동시에 회신하던 바로 그 박자였다. 두루마리 자체가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전송 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바늘을 뽑고 머리카락의 끝을 촉 앞 공기층에 올렸다. 공기가 바늘 끝을 세우지 않고 길게 눕히며 한 번 숨을 들이켰다. 들이킴의 길이가 짧고 긴 것을 구별하기 쉬웠다. 규칙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180이라는 숫자가 방향이 되고 방향이 물건의 자리를 바꾸고 자리가 바뀐 물건은 같은 숨을 낸다. 두루마리를 다시 풀어 속면을 바깥으로 두고 천천히 말아 올렸다. 이번에는 종이 섬유의 결을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긴장시켰다. 손목의 회전을 아주 조금 느리게 하여 섬유가 스스로 비명을 지르지 않게 만드는 속도였다. 섬유가 울음 없이 방향을 바꾸자 표면의 숨이 균일해졌다. 균일해진 숨 위에 유리 덮개를 씌워 향을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았다. 향은 아직 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자보다 먼저 길이가 방을 움직여야 한다. 길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냄새 자물쇠는 말 없이 귀를 연다. 사기 차통을 자네 뒤가 아니라 앞에 놓고
백자 잔을 소반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바꿔 놓았다. 장부는 상단이 아닌 하단에 붙여 종이에 그림자를 달리 만들었다. 작은 병, 감숙에서 가져온 반음 낮은 숨을 품은 병을 목판 위에 올렸고, 목판은 내실 바닥의 나뭇결과 직각이 아닌 쪽으로 눕혔다. 물건의 방향이 바뀌자 방의 억양이 하나 낮아졌다. 억양이 낮아지면 두루마리 표면의 숨이 더 멀리 뻗는다. 뻗은 숨이 촉까지가 닿아야 다음 칸이 흔들림 없이 열린다. 서랍의 가장 아래 칸에서 얇은 기름종이 한 묶음을 꺼냈다. 두루마리와 촉 사이에 기름종이 세 장을 서로 겹치지 않고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눕혔다. 첫 장은 향의 앞장을 받는 용도, 둘째는 길이의 중심을 고정하는 용도, 셋째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완충하는 용도였다. 기름종이의 표면에 냄새가 얇게 앉으면 그 흔적만으로도 방금 전의 억양과 지금의 억양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는 알보다 정확하다. 알은 기억을 섞지만 비교는 길이만 남긴다. 스서리는 두루마리의 끝단을 집게로 고정하고 중심부를 손바닥으로 눌러 아주 미세한 요철을 만들었다. 요철은 향의 흐름을 미끄러뜨리기 위한 홈이었다. 홈이 생기자 반음 낮은 숨이 일렬로 정돈되어 기름종이 첫 장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내려앉는 속도가 일정해졌다는 뜻은 물건의 배치와 두루마리의 방향이 방의 호흡과 완전히 맞았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손등의 온도로 중심부에 열을 읽었다. 열은 많지 않았고 많은 대신 길었다. 길면 흔들림이 적다. 흔들림이 적을수록 다음 칸에서 나무의 살결이 조용히 열린다. 세 번째 기름종이는 촉 앞의 공기층과 거의 밀착되도록 눕혔다. 밀착은 위험을 부르지만 오늘은 숫자가 이미 문턱을 만들었고 방향이 그 문턱을 넘었다. 위험은 준비가 없을 때 생긴다. 준비가 있으면 위험은 기록으로 바뀐다. 스서리는 머리카락 한 올을 다시 바늘에 감아 세 번째 기름종이 위로 아주 천천히 그었다. 바늘 끝이 공기를 긁으면 안 된다. 긁으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냄새는 뒷방으로 물러나고 길이는 무너진다. 그녀는 긁지 않고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했다. 지나간 자리에서 촉이 한 번 얕게 들썩였고 들썩임 뒤에 아주 짧은 흡기가 따라왔다. 세 번 짧고 한 번 길게. 방 전체가 그 박자를 알고 있었다. 작업 장부에 여백을 펼쳤다. 준비 기록의 한 귀퉁이에 손톱만 한 동그라미가 연하게 그려져 있었고 동그라미의 오른쪽 절반만 지워져 있었다. 반만 지워진 동그라미는 숫자가 아니라 행위의 기호였다. 절반은 보관하고 절반은 뒤집으라는 뜻. 보관은 기록의 선을 말하고 뒤집기는 물건의 자리를 말한다. 지금 이 방은 그 기호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다. 두루마리는 속면을 바깥으로, 잔은 오른쪽에, 통은 앞에, 장부는 아래에, 작은 병은 목판 위에. 절반은 남기고 절반은 뒤집었다. 그러자 반음 낮은 숨이 길게 눕고 눕는 길이가 촉의 귀에 닿았다. 서리는 기름종이 첫 장을 들어 올려 등불에 비추었다. 비친 그림자에는 글자가 없었고 냄새의 얼룩만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가장 아래층은 석류칠의 묵직한 숨, 그 위로 유곽 장부 코팅의 깨끗한 숨, 맨 위로는 동저. 녹차의 얇은 풀내기가 실끝처럼 얹혔다. 세 층의 순서는 21화에서 혀로 확인한 그 순서와 일치했다. 혀에서 읽은 길이와 종이에서 읽은 방향이 서로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다음 칸에서 잠을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기록이 될 자격이 있다. 둘째 기름 종이에는 길이의 중심이 짧게 굳어 있었다. 굳은 중심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중심은 자물쇠 앞에서 들숨과 날숨을 정확히 나눈다. 들숨이 3번 짧고 날숨이 1번 길게 나누어질 때 촉의 안쪽 살결은 비늘처럼 맞물린 자리를 살짝 푼다. 그 풀림은 소리가 아니라 촉감으로만 읽힌다. 촉감으로 읽히는 풀림은 오차가 적다. 오차가 적을수록 해독의 칸은 한 번에 열린다. 셋째 기름 종이에는 미세한 물방울 모양의 얼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얼룩의 간격은 창살 그림자의 간격과 같았고 등롱의 불심이 떨릴 때마다 아주 조금 흔들리다가 곧장 제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방 안의 모든 변수가 계산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변수가 줄어들면 의심은 줄어든다. 의심이 줄어들면 손의 떨림이 사라진다. 손의 떨림이 사라지면 냄새는 가장 짧은 길로 흘러간다. 가장 짧은 길은 언제나 촉의 귀로 통한다. 서리는 목판을 내리고 작은 병을 손에 들었다. 병마개를 열지 않고 병의 냉기가 어느 방향으로 뻗는지 손등으로만 확인했다. 냉기의 방향이 두루마리에서 나온 숨의 방향과 완전히 겹쳤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다. 합동작전에서 모은 외부 신호와 내실의 장치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증거가 충분하면 행동은 짧아진다. 행동이 짧아지면 실수는 줄어든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촉과 평행이 아닌 각도로 반치 비켜 놓았다. 평행을 피한 이유는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평행이 되면 공기의 길은 반사되어 소리를 낸다. 소리가 나면 암호의 길이는 상처를 입는다. 반치 비껴 놓자 두루마리의 숨은 촉 앞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미끄러진 숨이 촉의 면을 얇게 덮었다. 얇게 덮인 면에서 나무의 살결이 1번 고요하게 진동했다. 진동은 3번 짧고 1번 길었다. 방은 그 박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박자는 방의 물건, 배치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작업 장부를 덮고 작은 종이를 다시 들었다. 내 귀퉁이의 점은 그대로였고, 점을 잇는 선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끝은 내일 같은 빛과 온도에서 같은 속도로 말을 꺼낼 것이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두루마리를 이 위치에 고정해 밤의 온도 변화를 견디게 하는 일. 그녀는 얇은 명주끈을 가져와 탁자 모서리에 두루마리 끝을 살짝 걸었다. 끈에는 약홍이 배합해준 무취의 수지가 얇게 발라져 있어.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섬유의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긴장이 일정하면 향의 길이도 일정하다. 길이가 일정하면 촉의 귀는 밤에도 같은 박자를 기억한다.
내실의 온도가 한치 낮아졌다. 등롱 불심을 다시 한마디 낮추고 유리 덮개를 두루마리 위로 반쯤만 씌웠다. 반쯤 씌우는 이유는 숨의 길이 한 올을 여전히 촉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완전히 덮으면 향은 갇혀 굳고 굳은 향은 아침에 부서진다. 부서진 향은 길이의 문장을 망가뜨린다. 오늘 만들어 놓은 문장은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문장만이 다음 칸에서 빗장을 움직인다. 창살 너머 해가 더 기울며 바닥에 그림자가 한 줄 늘어났다. 늘어난 그림자 위에 얇은 기름종이 조각을 한 장 더 올려 놓았다. 조각은 곧장 눕지 않고 가장자리를 살짝 말았다가 펴졌다. 말리는 동작은 온도가 아직 변곡점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변곡점을 통과하면 실내의 억양이 한 번 더 낮아지고 낮아진 억양은 뒤집어 놓은 두루마리의 숨을 더 길게 만든다. 길어진 숨은 촉의 안쪽까지 들어가 현재의 박자를 기억하게 한다. 기억이 생기면 새벽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문이 열리면 기록이 줄을 바꾼다. 줄을 바꾸는 일은 결과를 만든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탁자의 높낮이를 손바닥으로 재고 두루마리의 축이 바닥과 만드는 각도를 반 호흡만큼 틀었다. 틀자마자 반음 낮은 숨이 한 음 더 깊어졌다. 깊어진 음은 더 멀리 가지 않고 촉 앞에서 먼저 눕는다. 먼저 눕는 숨만이 자물쇠의 귀에 닿는다. 닿은 숨만이 나무의 살결을 풀 수 있다. 풀리는 소리는 없어야 한다. 소리가 없이 풀릴 때만 향은 기록으로 남는다. 모든 물건이 제 자리를 얻자 방의 호흡은 완전히 평평해졌다. 백자 잔의 온기는 사라졌고 사기 차통의 물무늬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기름종이 세 장은 각기 다른 층의 얼룩을 품은 채 몸을 낮추었다. 작은 병은 목판 위에서 더 이상 냉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목판 자체가 방의 억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두루마리는 속면을 바깥으로, 심지의 숨구멍은 촉의 귀와 만나는 각도로, 명주끈은 섬유의 긴장을 일정하게, 세부의 모든 조건이 숫자와 방향의 규칙에 맞았다. 서리는 냉소심결을 더 낮추어 감정을 뒤로 밀고 감각만 앞에 두었다. 손끝으로 촉 앞 공기층을 스쳤다. 공기층은 얇았고 차지 않았다. 차지 않다는 것은 길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길이만이 자물쇠를 설득한다. 자물쇠가 설득되면 나무의 살결은 소리 없이 길을 내준다. 길이 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 것이 기록의 조건이다. 그녀는 등롱의 심지를 아주 조금 눕혔다. 불심이 바닥의 그림자와 겹치며 길이를 잃었다. 길이를 잃은 불빛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사라지자 두루마리 표면의 숨은 균일하게 흐르며 촉 앞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막은 깨지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흔들림이 없을수록 내일의 칸에서 오차는 줄어든다. 오차가 줄어들면 해독은 짧아진다. 짧아진 해독은 오래 남는다. 서리는 탁자 모서리에 손을 얹고 한 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들이킨 숨이 짧고 내쉰 숨이 길었다. 방과 촉과 두루마리가 같은 박자를 택하고 있었다. 같은 박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동안 뒤집힌 두루마리는 말없이 제 기능을 수행했다.
기능은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름은 뒤이어 오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길이뿐이었다. 길이가 자리를 잡았으니 방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실은 밤의 온도가 한 칸 내려앉아 있었다. 뒤집힌 두루마리는 명주근에 힘을 분산한 채 초갑 공기층으로 숨을 길게 흘려보냈고, 기름종이 세 장은 각자 맡은 층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다. 백자 잔은 이미 식었고, 사기 차통의 물무늬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얕아졌다. 방 안의 억양이 낮아지면 나무의 귀가 열린다. 오늘 열어야 할 귀는 냄새 자물쇠의 촉이었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반마디 더 낮췄다. 불심의 떨림이 바닥으로 눕자 창살 그림자의 갈빗살이 한 줄 줄어들었다. 빛이 잦아드는 순간 공기의 결이 균일해졌다. 균일함이 먼저여야 향이 길이를 잃지 않는다. 그녀는 냉소심결을 더 낮춰 감정을 뒷칸으로 밀어넣고 감각만 앞으로 당겼다. 손등으로 촉앞의 공기층을 아주 가볍게 스치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무색의 막이 얇게 느껴졌다. 이 막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물쇠는 스스로 문장을 만든다. 기름종이 첫 장을 두루마리와 촉의 중간 지점으로 옮겼다. 종이를 완전히 눕히지 않고 한쪽 모서리만 바닥에서 한치 들어 올려 귀를 세우듯 기울였다. 기울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향이 직선으로 달려들면 촉은 방어적인 숨을 뱉는다. 기울어진 면을 타고 내려오는 향은 경계심 없이 귀 속으로 스며든다. 종이 표면에 석류칠의 묵직한 숨이 먼저 앉고 그 위에 유곽 장부 코팅의 깨끗한 숨이 얇게 얹혔다. 맨 끝에서는 동정 녹차의 풀내기가 실처럼 늘어져 종이 가장자리에서 가벼운 곡선을 만들었다. 세 층의 순서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리는 손끝으로 확인했다. 순서가 유지될 때만 자물쇠는 기억을 떠올린다. 둘째 기름종이는 길이의 중심을 고정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종이의 중앙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미세한 요철을 만들었다. 요철은 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줄로 미끄러지게 하는 홈이었다. 홈의 깊이를 손톱의 폭만큼 얕게 해 두자 향의 흐름이 일정해졌다. 일정해진 흐름은 촉 앞에서 3번 짧고 1번 길게 분절되며 녹아들었다. 합동작전 때 내 도시에서 같은 시각에 돌아오던 회신 박자였다. 외부와 내부의 언어가 서로의 어깨를 짚는 순간 나무의 귀는 사람의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셋째 기름종이는 촉의 면과 거의 맞닿도록 낮추었다. 낮추되 눌러붙이지는 않았다. 한 오래 숨이 여전히 오갈 수 있어야 한다. 서리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바늘에 감아 종이 표면 위로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 바늘 끝이 공기를 긁지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긁히지 않은 자리에서 촉의 살결이 가볍게 들썩였다. 들썩임은 즉시 사라졌고 바로 이어진 얕은 흡기가 3번 짧고 1번 길게 이어졌다. 방이 그 박자를 미리 알고 있었던 듯 공기의 무게가 박자에 맞추어 딱딱 맞아떨어졌다. 자물쇠가 귀를 열었다는 신호였다. 서랍 깊은 칸에서 얇은 목판을 꺼내 촉의 아랫면에 밀착시켰다. 목판은 내실 바닥의 나뭇결과 직각이 아닌 방향으로 눕혔고
목판 위에는 감숙에서 가져온 반음 낮은 숨을 품은 작은 병을 올렸다. 병막에는 열지 않았다. 병의 냉기가 어느 방향으로 뻗는지만 손등으로 익었다. 뻗는 방향이 두루마리에서 나온 숨의 흐름과 겹쳤다. 겹침이 완전히 성립하자 촉이 안쪽에서 미세하게 수축했다가 풀렸다. 수축과 풀림은 소리가 아니라 손바닥으로만 느껴지는 살결의 움직임이었다. 이제 물건의 자리를 한 번 더 바꾸어 문턱을 넘겨야 했다. 서리는 백자 잔을 소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다. 사기 차통은 잔의 뒤가 아닌 앞에 똑바로 세웠고 두루마리는 촉과 완평이 되지 않도록 반치 비껴 놓았다. 장부는 아래가 아닌 측면에 눕혀 그림자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렸고 명주끈의 묶음은 두루마리 축에서 한치 안쪽으로 옮겨 섬유의 긴장을 재배분했다. 물건들이 새 자리를 얻자 방의 억양이 하나 더 낮아졌다. 낮아진 억양에서는 향이 멀리 가지 않고 촉 앞에서 먼저 눕는다. 눕는 향만이 자물쇠의 귀에 닿는다. 서리는 냄새 자물쇠의 촉을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촉을 옆에서 바라보면 나무결의 미세한 물결이 더 잘 보인다. 물결의 첫 마디가 떨리는 순간을 기다려 머리카락을 감은 바늘을 촉 옆 공기층에 세웠다. 세우되 꽂지 않았다. 나무는 칼끝의 압력을 기억한다. 그 기억은 향의 길이를 방해한다. 바늘은 다만 방향을 잡아주는 표식이었고 표식 앞에서 촉은 길이를 스스로 정리했다. 정리된 길이가 촉의 속살로 스며든 뒤에야 안쪽에서 아주 얇은 틈 벌어지는 느낌이 손목에 닿았다. 빗장이 한치 움직였다. 자물쇠는 하나의 촉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방에는 같은 숨을 나누는 두 번째 촉이 더 있다. 첫 촉이 귀라면 두 번째 촉은 혀에 가깝다. 혀를 먼저 깨우면 귀가 시샘하고 귀를 먼저 깨우면 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한다. 둘을 같은 박자로 맞추는 일이 관건이었다. 서리는 첫 촉의 들숨 길이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촉 앞에 공기층으로 두루마리의 숨을 조금 더 밀어주었다. 힘으로 밀지 않고 각으로 밀었다. 반치 비껴 놓았던 두루마리의 축을 반 호흡만큼 다시 틀자 숨은 곧장 두 번째 촉으로 흘렀다. 흘러 들어간 숨 앞에서 혀의 촉이 세 번 짧고 한 번 길게 들숨을 흉내냈다. 두 촉의 박자가 일치하는 순간 방의 억양이 또 하나 낮아졌다. 낮아진 억양은 빗장에게 마지막 결정을 요구한다. 그녀는 작은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모래가 흐르는 속도는 일정했다. 일정한 흐름을 숫자로 세지는 않았다. 흐름을 뒤집는 행위 자체가 오늘 따라야 할 규칙의 요약이었기 때문이다. 규칙은 180이라는 숫자로부터 시작했고 정반대라는 방향으로 옮겨졌으며 두루마리의 섬유와 물건의 배치로 증명되었다. 자물쇠는 그 규칙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답한 향이 지금 촉 앞에서 눕고 있었다. 눕는 동안 서리는 호흡을 세었다. 셋 짧고 하나 길게. 합동작전의 회신과 같은 박자. 회신이 같을 때만 문은 소리 없이 열린다. 촉의 안쪽에서 나무가 서로 맞물린 비늘을 한 조각씩 풀기 시작했다. 풀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손등의 잔털이 아주 가볍게 역류했다.
역류는 내부에서 외부로 숨이 바뀌는 첫 순간에만 일어난다. 역류의 길이가 2번 반복된 뒤에 바닥 쪽에서 가느다란 체인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체인은 금속이 아니라 내부에 심어둔 종이 섬유의 끈이었다. 끈은 손으로 잡아당길 수 없고 향의 방향에만 반응한다. 서리는 두루마리의 축을 한 치 더 틀어 숨을 바로 끈 쪽으로 흘려주었다. 끈이 숨을 물어 잠깐 팽팽해졌다가 스스로 이완했다. 이완과 동시에 촉 아래 목재가 아주 얇게 들어올랐다. 들린 판은 바닥과 거의 같은 색이었고 경계선이 눈에 띄지 않았다. 서리는 손가락 마디로 경계를 찾아 눌러보았다. 판은 안쪽으로 반치 더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며 제 무게를 확인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움직임은 단단했다. 단단하다는 것은 내부의 장치가 아직 잠겨 있다는 뜻이었다. 남은 빗장은 향이 아니라 온도의 차이를 요구하는 방식일 터였다. 그녀는 등롱의 심지를 한 마디 올렸다가 곧바로 2마디를 낮췄다. 불심이 잠깐 부풀었다가 다시 낮게 누우면서 방 안의 온도가 짧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온도의 변곡점에서 목재는 가장 얌전히 반응한다. 판의 모서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얕게 숨을 내쉬었다. 숨을 따라 손가락을 밀어 넣자 판이 소리 없이 밀려들었다. 안쪽은 장부 한 권이 들어갈 정도의 깊은 사각홈이었다. 홈의 바닥에는 아무 무늬도 없었고 대신 냄새가 있었다. 장부 코팅의 깨끗한 향보다 더 낮은 한 줄의 숨이 안정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 위에 작은 목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상자의 위에는 납작한 봉함이 겹쳐져 있었다. 봉함은 종이가 아니라 얇은 가죽에 칠을 입혀 만든 것으로 보였다. 가죽의 가장자리에 반원형의 홈이 2개 파여 있었고 그 사이에 냄새를 머금는 섬유가 얇게 삽입되어 있었다. 섬유는 아직 살아 있었다. 살아있는 섬유는 오래전 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가 향이 살아있으면 문서의 유효기간은 길어진다. 상자를 손으로 꺼내지 않았다. 먼저 향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서리는 바닥의 홈으로 얼굴을 낮추지 않고 손등만 살짝 들이밀어 흐르는 방향을 읽었다. 흐름의 시작점이 봉함의 왼쪽 홈에서 나오고 끝점이 오른쪽 홈으로 사라졌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면 개봉의 순서도 정해진다. 순서를 어기면 섬유가 찢어져 향이 죽고 향이 죽으면 내부의 내용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작은 집게를 꺼내 봉함의 왼쪽 홈 가장자리를 한 올만큼 들어 올렸다. 한 올만 들어 올렸을 뿐인데 봉함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며 입을 열었다. 스스로 열리는 봉함은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표시였다. 봉함 안쪽에서는 장부와 비슷한 넓이의 얇은 뭉치가 나왔다. 뭉치는 서책이 아니라 접힌 종이 다발이었다. 종이의 섬유는 두루마리와 같은 방향으로 짜여 있었고 가볍게 들뜨는 부위가 없다. 하연옥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종이 다발을 완전히 꺼내지 않고 상자 위에 놓인 채 표면만 훑었다. 표면 모서리의 촉감이 2곳에서 다르게 느껴졌다. 2곳 모두에 아주 짧은 칼날의 진화감이 남아 있었다. 칼자국은 얕았고 방향은 서로 반대였다. 반대 방향의 칼자국은 같은 문장을 2번 쓰되 둘 중 하나는 읽히지 말라는 의도였다.
읽히지 말아야 할 문장은 사람의 눈을 끌기 마련이다. 서리는 눈을 끌지 않고 손끝으로만 지나갔다. 상자의 바닥면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목재를 매끈하게 갈아둔 곳과 거칠게 남겨둔 곳의 경계가 중앙보다 약간 위로 치우쳐 있었다. 균형을 일부러 깨면 감각은 의심을 멈추고 관심을 옮긴다. 관심을 옮기는 동안 진짜 문장은 딴 길로 빠져나간다. 그녀는 거친 쪽이 아니라 매끈한 쪽을 눌렀다. 매끈한 면의 가장자리에서 손톱만 한 구멍이 열렸다. 구멍은 깊지 않았지만 향이 아주 진했다. 향의 높이는 장부 코팅과 석류칠의 사이값이었고 끝에는 동정 녹차의 풀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붙어 있었다. 이쯤이면 확실했다. 앞에서 혀로 잰 180초와 규칙, 뒤집기와 배치가 정확하게 자물쇠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녀는 봉함을 상자에 다시 얹고 두루마리의 숨을 한 번 더 촉 앞에 흘려보냈다. 촉은 이내 진정을 찾았고 나무의 안쪽 틈은 더 벌어지지 않았다. 더 벌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열렸다는 뜻이었다. 충분함을 넘으면 흔적이 생긴다. 하연옥은 흔적을 싫어했다.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 애초에 향으로 자물쇠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서리는 빠르게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빠르기는 칼과 어울리고 느리기는 기록과 어울린다. 오늘 열어젖은 것은 기록에 속한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탁자 위 목판 중앙에 얹었다. 작은 병은 그 옆으로 한치 물려 놓았다. 병의 냉기가 상자의 향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루마리는 여전히 속면이 바깥을 향했고 명주끈의 긴장은 수지의 도움으로 일정했다. 백자 잔과 사기 차통은 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기름종이 세 장은 각자 층을 보존한 채 몸을 낮추었다. 방의 물건들이 모두 제 역할을 이어가는지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뚜껑 안쪽에 작은 글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글귀는 문장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였다. 화살표가 가리킨 곳은 두루마리의 축과 일치했고 그 연장선상에 봉함의 왼쪽 홈이 있었다. 방향이 한 줄로 맞춰졌음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서리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상자 속에는 두 가지가 분리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얇은 종이 다발이 위쪽이고 그 아래에는 납작한 목패 하나가 있었다. 목패의 표면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글자를 숨겼다는 것은 글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뜻이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글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서리는 목패를 아직 건드리지 않고 종이 다발을 먼저 들었다. 다발의 첫 장은 아무 글자도 없었다. 둘째 장도 비어 있었다. 셋째 장 왼쪽 모서리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작은 점들이 있었다. 점들의 간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조금 넓다가 갑자기 좁아졌다. 넓고 좁음의 경계에서 종이 섬유가 반 호흡만큼 다른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눕는 방향이 장부의 여백에서 보았던 규칙과 동일했다. 180이라는 숫자의 문턱을 넘어 정반대로 읽히는 자리. 그 자리는 곧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는 뜻이었다.
네 번째 장에서 글자가 드러났다. 글자는 크지 않았고 짧았다. 숫자도 이름도 없이 동작만을 기록한 문장들이었다. 길이를 먼저 보고 각을 만든 다음 뒤집고 냄새를 가로 세우되 칼을 쓰지 말 것. 방의 억양을 낮추고 촉의 귀를 먼저 깨운 뒤 혀를 깨울 것. 두 촉의 박자가 맞아야 바닥에 빗장이 반치 열린다. 만치가 열리면 체인이 숨을 문다. 숨이 팽팽해졌다가 이완할 때 손을 넣지 말 것. 두 번의 역류 뒤에야 판이 스스로 물러난다. 문장은 지시라기보다 검증 목록에 가까웠다. 방금 지나온 절차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장치였다. 그녀는 하나씩 읽고 지나갔다. 지나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얇아짐은 흔들림이 아니라 투명함에 가까웠다. 종이 다발의 마지막 장에는 잉크가 아니라 코팅 수지의 흔적이 아주 얕게 발라져 있었다. 수지가 마르면서 남긴 반짝임은 말라 비틀어진 빛이 아니라 촉을 위한 표지였다. 표지를 손끝으로 건드리지 않고 눈으로만 위치를 확인했다. 위치는 두루마리 축의 연장선상, 목패의 왼쪽 모서리 위였다. 그곳에 향이 닿으면 목재의 살결이 몸을 바꾸고 숨은 글자를 드러낼 것이다. 숨은 글자는 이름을 뜻했다. 이름을 불러야 계승이 시작된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이 방의 억양을 마지막으로 낮추는 일. 낮아진 억양에서는 이름이 칼이 되지 않는다. 칼이 되지 않을 이름만이 기록을 이끈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끝까지 눕혔다. 불심이 바다 그림자와 겹치며 길이를 잃었다. 길이를 잃은 불빛은 방해가 되지 않았다. 창살 너머에서 밤 기운이 한 겹 더 들어왔고 억새향은 바닥에 완전히 눕듯 자리를 잡았다. 두루마리 표면의 숨은 여전히 촉 앞에서 균일하게 흘렀다. 촉의 귀와 혀는 같은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3번 짧고 1번 길게. 그녀는 백자 잔을 살짝 돌려 잔턱의 그림자를 목패 쪽으로 길게 내려주었다. 그림자의 길이가 목패의 모서리를 가볍게 덮자 상자의 내부 공기는 한 번 낮게 흔들렸다. 흔들림이 잦아들자 목패 아래 나무의 살결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었다. 그녀는 종이 다발을 상자 밖으로 완전히 꺼내 탁자 한가운데 펼쳐 놓았다. 펼치되 장마다 한 호흡의 간격을 두었다. 간격은 빛과 향과 온도를 나누어 주는 칸막이였다. 칸막이가 있으면 글자는 서로의 냄새를 침범하지 않는다. 침범이 없을 때만 문장은 똑바로 선다. 모든 장의 간격이 고르게 맞춰졌을 때 서리는 두루마리의 숨을 목패의 왼쪽 모서리 위로 아주 조금 흘려보냈다. 흘러 들어간 숨 앞에서 목패의 표면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번들거렸다. 번들거림은 코팅 수지의 잔향이 깨우는 반응이었다. 반응이 일어나자 목패 가장자리의 나뭇결이 한 줄씩 방위를 바꾸었다. 이제야 상자의 바닥 냄새가 진정한 높이를 드러냈다. 장부 코팅과 석류칠의 사이값이 조금 내려가고 동정 녹차의 끝향이 아주 잠깐 선명해졌다가 사라졌다. 잠깐의 선명함은 신호였다. 신호의 뒤에서 목재는 조용히 길을 내준다. 길이 생기면 이름이 나타난다.
이름이 나타나면 자격이 생긴다. 자격은 소리로 부르면 깨어지고 냄새로 읽으면 남는다. 서리는 소리를 부르지 않았다. 냄새가 만드는 문자들을 한 획씩 눈으로만 따라갔다. 바닥의 홈은 더 열리지 않았다. 더 열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문장은 이미 밖으로 나왔다. 상자, 봉암, 종이 다발, 목패, 촉, 두루마리, 잔, 찻통, 기름종이, 명주끈, 목판과 작은 병.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마친 뒤에야 방의 억양은 평평해졌다. 평평해진 억양은 결론을 밀지 않는다. 결론은 다음 칸에서 자연히 일어난다. 서리는 손끝으로 상자 옆면을 한번 쓸고 봉암을 다시 가볍게 덮어두었다. 덮는 행위는 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보존하는 일이다. 보존된 길이는 새벽에도 같은 속도로 살아난다. 서연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 작업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혼자일 때만 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 그녀는 창살 틈의 높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두루마리의 축을 반 호흡만큼 되돌렸다. 되돌림은 해체가 아니라 고정이었다. 고정이 끝나자 촉의 귀와 혀는 동시에 들숨을 길게 뱉었다. 길고 얕은 들숨은 문이 무사히 닫혔음을 알리는 자물쇠 특유의 인사였다. 닫히는 문이 무사해야 열렸던 기록이 상하지 않는다. 상자는 탁자 중앙에서 밤을 맞았다. 그 안의 목패는 아직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표면의 결과 향의 높이만으로도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호흡을 다스렸다. 3번 짧고 1번 길게. 그 박자에 맞추어 방 안의 물건들이 제각기 빛을 지웠다. 불필요한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향과 길이만이 남았다. 남은 것들은 새벽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을 꺼낼 것이다. 계승은 그 말에서 시작된다. 상자의 향은 밤의 억양을 다 삼킨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두루마리에서 흘려 둔 숨은 촉의 귀와 혀를 같은 박자로 붙들고 있었고 기름종이 셋은 층을 잃지 않은 채 낮게 웅크려 있었다. 백자 잔은 식었고 사기 차통의 물무늬는 거의 사라졌다. 내실의 공기가 고르게 눕자 서리는 손끝으로 목패의 모서리를 스쳐 방향을 확인했다. 표면은 매끈했으나 깊은 곳에서 아주 얕게 숨이 들고 났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180의 규칙에 맞았다. 규칙이 물건의 몸에 붙었다는 뜻이었다. 종이 다발의 마지막 장에서 코팅 수지가 가리키던 표식은 목패의 왼쪽 모서리 위였다. 그 자리로 두루마리의 숨을 한 올 더 보냈다. 반음 낮은 향이 목재의 살결에 안착하자 표면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나뭇결의 줄기가 정면을 보던 각에서 반치 비켜 누웠고 눕는 선의 끝마다 점 같은 반짝임이 순서대로 붙었다. 반짝임은 빛이 아니라 냄새의 응고였다. 응고는 글자를 품을 때 생긴다. 글자는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먼저 조건을 묻는다. 서리는 목패를 손에 들지 않았다. 들면 체온이 억양을 흔든다. 대신 잔턱의 그림자를 목패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그림자의 길이가 모서리를 덮자 코팅 수지의 잔향이 얇은 껍질처럼 표면을 감쌌다.
껍질 바깥에서 동정 녹차의 풀내기가 한 칸만큼 앞섰다가 곧장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서 목재의 심이 아래로 한 번 깊게 호흡했다. 호흡 뒤에 음각이 떠올랐다. 잉크도 금리도 없었으나 읽히는 획들이 표면 위로 솟았다. 첫 줄은 하오문의 법을 뜻하는 총강의 도막이었고, 둘째 줄은 계승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장치였다. 셋째 줄에서 이름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길이의 요청이었다. 그녀는 21화에서 혀에 남긴 180초를 종이에 옮겼던 방식 그대로 손을 움직였다. 공기를 세지 않고 길이를 제어 목패의 모서리와 두루마리의 축을 같은 방향으로 묶었다. 묶인 방향 위에 기름종이 첫 장을 비스듬히 세워 귀를 세우듯 기울였다. 코팅 수지의 숨이 먼저 앉고 그 위에 장부 코팅의 깨끗한 숨이 얹혔으며 끝에서 동정의 얕은 풀내기가 실처럼 늘어졌다. 세 층의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자 목패의 빈 칸이 아주 느리게 덮였다. 덮이는 속도는 호흡의 박자와 같았다. 셋 짧고 하나 길게. 합동작전에서 돌아온 회신과 일치했다. 외부의 검증이 내부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렸다. 둘째 장으로 길이의 중심을 고정하자 목패의 표면이 얇게 번들거렸다. 번들거림은 읽을 때 손을 떼라는 신호였다. 손을 떼자 글자들이 스스로 자리를 찾았다. 숨을 밀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냄새의 선이 얇게 이어졌다. 이어진 선이 한 획, 두 획, 셋으로 늘어났다. 먼저 나타난 것은 팅이었다. 듣는 귀를 먼저 세우라는 뜻. 귀가 세워지자 다음 획들이 뒤를 이었다. 지, 기록할 기가 선을 얻었고 링 명을 내리는 영이 숨을 붙였다. 마지막으로 러우주의 두 글자가 비트도 잉크도 없이 목재의 살 속에서 드러났다. 글자는 칼끝을 빌리지 않았고 향이 만든 길이만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름의 자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름은 냄새가 아닌 채취를 요구했다. 채취를 강제로 눌러 심는 방식은 하연옥의 방식이 아니었다. 강요된 채취는 오래 남지 않는다. 그녀는 손목의 맥이 가장 얕게 뛰는 지점을 찾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목패의 왼쪽 모서리를 살짝 끼웠다. 살과 목재 사이의 온도차가 길이를 만들고 길이가 냄새의 윤곽을 붙들었다. 냄새가 자리를 얻자 목패의 빈 칸이 다시 움직였다. 획들의 시작이 가느다랗게 떨리더니 쥐가 나타났다. 나아갈 서의 첫 획이 목재의 결을 잠깐 거슬렀다가 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내 린이 뒤를 이었다. 옥 광택의 린이 마지막 획에서 미세하게 빛을 돌렸다. 서린의 이름이 냄새로 새겨졌다. 목패의 뒤쪽에서 아주 얕은 삐걱임이 튀었다. 삐걱임은 금속이 아니라 섬유끈이 느슨해지는 소리였다. 빗장의 마지막 매듭이 스스로 풀렸다. 풀림과 함께 상자의 바닥 냄새가 반 박자 낮아졌다가 제 높이로 돌아왔다. 낮아지는 동안만 읽히는 글귀가 목패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스쳐 지나갔다. 글귀는 문장이라기보다 판단의 기준이었다. 살지 말고 남길 것. 칼로 남기지 말고 길이로 남길 것. 길이가 남은 곳만이 법이 된다.
글귀가 사라지자 목패의 표면은 더 매끈해졌고 글자들은 흔적처럼 얕아졌다. 새김은 깊지 않았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각인이 아니라 순서였다. 종이 다발의 4번째 장에서 적혀 있던 검증 목록을 하나씩 접었다. 접을 때마다 내실의 공기가 한 칸씩 낮아졌다. 낮아진 억양 위에서 목패의 획들이 더 단단해졌다. 이제야 상자의 뚜껑 안쪽 음각의 화살표가 가리키던 마지막 절차를 실행할 수 있었다. 화살표의 끝은 명패와 장부가 만나는 자리였다. 장부의 여백에 남은 습관과 명패의 새김이 한 줄로 포개지면 계승은 절차를 벗어나 상태가 된다. 상태가 된 계승은 외발로 서지 않는다. 구조를 요구한다. 서리는 장부를 펼쳐 귀퉁이의 점을 눈으로만 훑었다. 점과 점의 사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변곡이 딱 한 곳에서 목패의 획과 맞닿았다. 맞닿은 자리 위에 작은 종이를 얹었다. 내 귀퉁이의 점 사이를 잇던 닫히지 않은 선을 아주 얇게 늘려 목패의 모서리까지 닿게 했다. 닿는 순간 선은 길이를 잃고 방향만을 남겼다. 방향이 남자 목패 뒤쪽에서 가벼운 진동이 났다. 진동은 내실 전체로 번지지 않았고 상자의 안쪽에만 맴돌다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 공기의 무게가 한 줄로 눕고 눕는 무게 위로 명령이 올라앉았다. 명령은 소리를 쓰지 않았다. 향과 길이로만 적혔다. 명패의 아래에 숨겨둔 얇은 판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판은 이번에는 바깥 방향이 아니라 안쪽으로 열렸고 열림 뒤에는 빈 공간이 없었다. 빈 대신 얇은 운패 석장이 겹쳐 들어 있었다. 각기 다른 재질, 각기 다른 결, 각기 다른 냄새. 하나는 은빛이 아니라 은의 냄새를 닮았고, 하나는 말린 쑥의 잔향을 가졌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 냄새도 갖지 않은 듯 무색했다. 무색의 운패는 천기각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주울로였고, 은 냄새의 운패는 암영루의 총력만이 감지할 수 있는 회실로였다. 쑥 냄새의 운패는 파문국에 흘려보낼 때 흔적을 씻어주는 지운 표식이었다. 세 장이 완성되면 하오문의 수직 보고는 다시 선다. 선 다음에야 계승이 밖으로 작동한다. 운패를 손에 들자 목패의 글자들이 아주 잠깐 더 또렷해졌다. 로주, 그 아래 슐린, 오른쪽으로 짧게 찌링 얼즈가 따라붙었다. 기록과 명령, 둘 중 하나만 먼저 서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무색의 운패를 명패 아래 홈에 한 번 스쳐 넣었다가 뺀의 천기각 내부 통로에 새 냄새를 입혔다. 다시은 냄새의 운패를 목패 오른쪽 면에 한 호흡 닿게 해 암영루로 가는 회신 박자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쑥 냄새의 운패를 장부에 여백 위로 가볍게 긁어 파문국이 읽을 흔적만 남겼다. 흔적은 길이가 되었고 길이는 곧 사라질 기미를 품었다. 사라질 기미가 있어야 실물은 오래 남는다. 모든 조치가 끝나자 내실의 억양은 처음과 같은 높이로 돌아왔다. 두루마리는 속면을 바깥으로 둔 채 여전히 숨을 길게 흘렸고 촉의 귀와 현음 같은 박자를 유지했다. 기름종이 셋은 각자의 층에서 얼룩을 키우지 않았다. 백자자는 잔턱에 그림자를 거두었고
사기 차통은 물무늬를 완전히 눕혔다. 상자는 탁자 가운데서 더 이상 향을 쏟지 않았다. 향이 몸을 낮추면 기록이 몸을 든다. 기록이 몸을 들자 목패의 글자들이 한 번 더 빛없이 떠올랐다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목패를 상자에 다시 누이지 않았다. 상자는 향의 길이를 지키는 집이었고, 목패는 이제 방의 길이를 지키는 몸이었다. 몸은 늘 제 자리를 요구한다. 제 자리는 천기각의 심장 한가운데였다. 탁자 뒤쪽 얇은 주칠이 올라간 벽면의 틈을 손등으로 더듬어 작은 금속 핀을 찾았다. 핀을 누르자 벽이 반치 물러나고 반치 안으로 들며 세모난 홈이 얼굴을 내밀었다. 홈의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초승달 모양의 섬유가 심어져 있었다. 섬유는 방금 전 명패에 새겨진 칠을 기억한다. 기억이 맞으면 홈은 목패를 받아들인다. 서리는 목패를 두 손으로 들어 홈 위에 얹었다. 얹자마자 벽 안쪽에서 아주 얕은 흡기가 3번 짧고 1번 길게 이어졌다. 방 전체가 그 박자를 따라 짧게 들숨을 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내쉬는 동안 냄새의 층이 겹겹이 접혀 벽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말림 뒤의 벽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다. 되돌림은 소리가 없었지만 공기의 높이가 반 박자 낮아졌다. 낮아진 높이는 오직 하나의 사실을 말했다. 계승이 끝났다. 그제야 종이 다발을 본래의 순서대로 접어 상자 옆에 세웠다. 문서의 표면마다 남아있던 코팅 수지의 잔향이 빠르게 식었다. 식는 과정에서 한 줄의 문장이 잠깐 떠올랐다. 정반대로 읽어야만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 타살로 보이게 만든 자살. 누구의 칼에도 쓰러지지 않은 선택. 그 선택이 길이와 향으로 남아 오늘을 열었고, 오늘 열린 문이 하오문의 법을 다시 세웠다. 법은 명예나 혈로 쓰지 않는다. 공기, 빛, 냄새, 시간으로 쓴다. 그 네 가지를 지키는 한 기록은 무너지지 않는다. 운패 셋을 각각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 무색의 운패는 천기각 안쪽 상자에, 은 냄새의 운패는 장서자. 가림판 뒤에 쑥 냄새의 운패는 창살 틈에 붙인 천주머니에. 나눠 넣는 동안 방의 억양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새로 선 구조가 제 무게를 견딘다는 뜻이었다. 구조가 제 무게를 견디면 소문은 스스로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바뀌면 칼의 발자국은 늦는다. 늦는 발자국 뒤에서 기록은 길을 넓힌다. 서리는 등롱의 심지를 마지막으로 눕혔다. 불심은 그림자와 겹치며 길이를 잃었다. 길이를 잃은 빛은 방해가 아니었다. 창살 틈으로 밤의 냄새가 아주 얕게 스며들었다. 반음 낮은 숨은 더 이상 외부에서 돌아오는 회신이 아니었다. 방 안에서 태어나 방 안에서 소멸하는 내부의 호흡이었다. 내부의 호흡 위에서 명패는 자리를 얻었다. 자리를 얻은 이름은 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는 이름만이 오래 간다. 문 밖은 조용했다. 서연의 발소리는 없었다. 이 방은 누구의 발도 허락하지 않은 채 계승을 끝냈다. 끝낸 뒤에야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아명루로 가는 첫 회신, 파문국으로 흘려보낼 지운 표시, 천기각 내부 통로의 호흡 조정.
모두 향과 길이의 문장으로 적힐 것이다. 칼은 쓰지 않는다. 칼은 언제나 늦게 온다. 기록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지킨다. 오늘의 자리 위에 이름이 올랐다. 이름과 법, 기록과 명령은 이제 같은 박자로 움직일 것이다. 마지막 핀이 박히자 모든 선이 뜻밖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서리는 그 문을 두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함정을 걷어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마, 제6부 하오문 샤오만 5문, 하나의 그늘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